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대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것저것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운 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얘,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 나온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만.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긴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데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기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 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꼴에 결혼한다고 축하해 줬더니만 역시나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이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민이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갖은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 빌어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무용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초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몬은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 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2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모두들 당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련님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도련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정말 추하다면서 잘 됐다고 서둘러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일정을 잡길 원하셨고 돌아오는 주말에 시모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도련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때묻지 않아 보였고 시모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방으로 도련님과 여자를 안내했어요. 시모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내어준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모의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쏟아지는 질문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서로 가까워지면 좋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던데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랬어. 내 아들이 여자 보길 워낙 돌같이 여겨서 내 생에 결혼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다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 식구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엄마는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 부담스럽겠어요. 석진 씨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다가 부서도 틀려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 또한 분위기에 취해 예비 동서를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옆에서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치우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한자리에 다시 모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도 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호감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도련님도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양가 집안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나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자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뱉으셨어요. 좋은 시간 다 보내놓고 왜 초를 치는 거야? 너희들은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지 교환했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했어?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불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생이 한 번 더 신중하게 바라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보다 새로 들어오게 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충분히 느꼈지? 우리가 모두 모여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임신이 안 돼서 애까지 입양한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강박증까지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면서? 여린이를 사돈댁에 맡겨놓고 오라고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니?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닦고 짜증냈을 게 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지.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시작인 거죠? 입양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데려온 거고 입양아가 아닌 제 친딸이라고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 보고 온 거지 엄마 얼굴 보러 온 줄 아세요? 갑자기 안 좋아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어버렸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는 아침부터 도와주려고 온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안 좋게 끝나고 말았죠. 시모는 상견례 일정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한마디 하신 뒤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친정집에 들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손자를 원했던 시모는 서둘러 주길 원하셨지만 임신이 계속해서 되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런 저를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입양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의견에 처음으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시모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며 격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 시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이는 모습이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었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제 딸에게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입양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딸이 장애까지 가지게 되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를 더 막대하셨어요. 서로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 저희는 도련님을 생각해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욕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시모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부려먹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왜 상견례장에 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돼? 나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상견례에서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없어도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이용하려고 예비 동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성격을 잊어버린 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었을 뿐 시모는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까 늦지 말고 인원수 채우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어머님, 그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려왔었을 때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보다
되려 저희한테 상처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오지 않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주길 바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반대하던 입양까지 해놓고 나한테 좋은 말 듣겠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내 마음 풀리려면 아직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 전까지 내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 상견례 날 늦지 말고 오거라. 내 막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 시모는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자 바로 열을 내면서 상견례 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약속된 날짜에 상견례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계셨어요. 예비 동선의 가족은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지만 시모는 저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린이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상견례 망칠 작정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어디 가셔야 한다고 선약을 잡아두신 상태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린이가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제 딸에게 꼭 싫다는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네 딸이지 내 손녀는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우리 집안 상견례에 참석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 조금이라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든다면 무조건 밖으로 내칠 줄 알아.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애 단속 잘해라. 시모는 제 딸이 상견례 장소까지 따라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쓸데없이 열내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동선의 식구가 도착을 하면서 서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오자 시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며 자제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자 동선의 가족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제 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린 다음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며 상견례 흐름이 끊어지자 예비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제 딸이 손을 씻으러 또다시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가서 중요한 자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잘 타이르고 있는데 뒤따라온 예비 동서가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 형님, 여린이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통제는 하셔야죠. 왜 이렇게 절절 매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대화도 끊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려다가 또다시 어색해지니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이 빠져요. 다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인 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린이가 형님 친딸은 맞는 거죠? 웬만해선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친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자리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쉽게 제어가 되고 고쳐지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저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거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친딸이 맞냐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한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심해달라고만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본 동서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상태로 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동서의 상견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상견례가 끝나길 바라며 제 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예비 동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예비 동서의 진짜 성격을 본 것 같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 다르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딸 여린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심적으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강박증 증세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런 제 딸을 보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결국 답답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동서가 제 딸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벌써 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 않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온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남편에게 제 딸을 데려간 뒤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라고 했잖아. 확실하다니까.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 나도 엄청 놀랐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목에 화상 자국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보육원이라고 한 거야? 여린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강하게 잡더니 화상 자국에 대해 물어보며 무섭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설마 동서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저는 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인데 둘 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여린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제 딸에게 들었던 말과 예비 동서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도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양가 집안 모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양가 부모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왜 내 손녀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통화를 했다던 그 남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서둘러 상견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내 딸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것도 동서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하면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석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예비 동서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도련님이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 부모님들께서 도련님의 팔을 내려치며 동서를 보호했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서둘러 상견례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 집안의 행동을 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보인 행동은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딸의 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비 동선의 가족들을 멈춰 세우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여린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보육원에 보낸 게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벌어진 상황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아가랑 내 아들의 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거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여린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자고요. 인생 별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린이가 받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방금 벌어진 일은 덮어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린이는 어차피 큰애 자식이잖아.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둘의 결혼 진행하거라. 애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도련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모와 도련님은 결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예비 동선의 가족은 조금의 죄책감이 있는지 보육원에 버린 내 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친모라는 걸 강하게 거부하던 예비 동서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느 날부터 멀리에서 저희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모라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제 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때 한 번 버렸는데 2번은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떤 성격인지 전부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데려가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 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버린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중이네요. 시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